이번 에피소드는 폭우로 인하여 녹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홀의 진행자 메르미입니다. 네, 미스테리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복사는 프리랜서 유부남 안더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나요? 오늘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허리 다 나으셨어요? 아직도 아픈데 어저께 차 타고 가다가 새벽에 잠깐 다른 친구 태우려고 차를 세워놨는데 어떤 만취된 여성분이 그런 분이 왜 자꾸 한고수님 차에만 자꾸 접근을 하죠? 몰라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문을 열려고 막 시도하는 거야. 막 잠겨있으니까 막 착각착각 하는 거야. 그래서 창문 열고 개 탔네? 아니 그거 태우면 큰일 나지. 응, 그렇죠. 큰일 나요. 누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욕을 막 하는 거야. 뭐 씨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뒤에 택시 오는 거 잡더니 가더라고. 태웠으면 큰일 날 뻔했지. 큰일 나셨어. 조심해야 돼. 근데 이쁘게 생기셨었어. 뭔가 아쉬운 듯한. 매우 아쉬워. 아니 막 문신 있고 그러더라고. 어떤 큰일 것이냐? 레터링? 아니면 무늬가 도안이 있어? 얼핏 봤어. 색깔 얼핏. 있어요, 색깔? 여기 쇄골 쪽에 이렇게 있었어. 쇄골 그래요? 쪽에. 흑백? 흑백. 다른 분들은요? 저는 어제 친구들 만나서 음. 샤브샤브 먹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꿈을 뭘 하셔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맞아요. 저희 지금 익명의 연자님께서 풀톡으로 피자 쿠폰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 잘 먹고 든든하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아지님이랑 파라나님이 저희 또 커피 보내주셔가지고요. 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진짜 더운 날 먹으려고 아껴서. 진짜 저희가 뭐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너무 자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과한 사랑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저희 하파파님이 캐리커처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거를 원래 지금 사인 보니까 5월 며칠 날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6월 20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고수님이 봤어요? 너네 똑바로 못하냐고 욕 좀 먹고 게시판 관리 똑바로 하라며. 근데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나 그렇게 프로급이신지 몰랐어. 음.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 아니 일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일하면 다 네. 프로지. 네. 난 취미로 하시는 줄 알았지. 근데 너무 특징이랑 이거를 네. 저희 성격대로 그려주셔가지고. 심지어 제 사진은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셨는지. 저 그 모습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실사로 상상했잖아요. 실사의 실사, 완전히. 감사했는데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브 이미지로 지금 풀친해서 쓰고 있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고수님 댓글 소개해주세요. 네, SS2OL 썰님이신가봐. 네. 친절한 강북사는 유부남 프리랜서 안도팔님. 저요? 다 듣고 난 후 업데이트 공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방송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소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동이에요. 항상 아닌 것 같아. 항상 지적이신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네. 해주셨고요. 제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썰님도 우리랑 풀친 카톡 네네, 했었죠. 네. 네. 재민조염님께서 역시 일할 때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그리고 저 남자입니다. 풀친에서 그 프로필 사진이 여자분으로 돼 있어서 여자분인 줄 여자친구분 이셨는데 다들 여잔 줄 알고. 네. 그리고 도윤이네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번 편 정말 소름. 제가 출연해서 위에 들어가서 결말도 모른 채 갔거든요. 도윤이네님께서 네. 위 속에 들어갔었어요. 컨테이저 그렇죠. 편 얘기하시는가 보다. 세균 편에서. 네.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모두들 고생 많으시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울 아빠님께서 최고 엄지척 이렇게 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우짜고님께서 겟아웃으로 시작해서 일하면서 랜덤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기단표는 듣다가 껐어요. 제가 음모론, 스릴러, 고음물은 다 좋아하는데 귀신은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피소드에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보셨대. 취향이 좀 비슷하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또 은양 블랙홀님께서 전 미스테리 공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의학 전문 팟인가요? 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들 역시 블랙홀이었네요. 이번 편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너무 가찬을. 벼락이님께서 뒤늦게 알게 돼서 열심히 정주행 중인 유령 청취자입니다. 첫 에피소드부터 순서대로 듣고 있는데 방금까지 들은 에피소드가 고지전입니다. 재밌는 거 들으셨네요. 고지전 들었는데 오늘이 6월 25일이더라고요. 오. 뭔가 숙연해지기도 하고 감동도 오고 복잡 미묘했습니다. 써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주루앤시스님께서 오늘 포함 5일이나 남았습니다. 메르미님 편집 잘 부탁드려요. 3부로다가 3부로 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아, 그래요? 닭가기 무서워님께서 오늘 공포를 검색하다가 처음 듣네요. 검은 사제들 편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다른 편들 다 다운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게 편안하시고 대화 자체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팟캐스트 만난 것 같네요. 곡성을 좀 추천해 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게스트 3056님께서 그 셔틀 오원춘 26편에서 여제는 잡아내지 못했냐고. 오원춘은 범행 여부가 불확실했지, 인육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그냥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죠. 그 다음에 디렉터 조님께서 전체 91위밖에 안 되더니 팟빵 가입을 블랙홀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순위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팟빵 초보입니다. 저희가 91위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지럽지. 저희는 진짜 100위권 한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완전 일반인의. 네, 저희가 10일 단위로 좀 업데이트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에피소드를 매일 올리는 방송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네. 그분들은 또 다 전문 PD들이고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작가도 있고. 네네, 또 작가도 있으시고. 가끔 50위도 하고 그래요. 자랑하시는 거죠? 진심 자랑하고 싶었던 게 드러났어요. 되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때. 그리고 너네도 내 말아주길 기다리고 있던 눈치였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이거 순위도 올라가고 그래요. 스트리밍을 계속 켜두시면 순위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뭐 100위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 뭐 물론 지금도 충분히 저희는 지금도 네, 사랑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네, 너무 상상도 많은 못했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파라나님께서 메미님 항상 외로이 홀로 싸우시는 우리 메르미님 날도 더운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커피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 메르미를 위한 커피군요. 네. 그래서 원래 4개 다 제 거예요. 지분이 메르미한테 있었군요. 그럼요.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밍밍뿅님께서 일주일은 금방 가는데 10일은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오늘인데 하루가 길 듯하네요. 듣고 싶어서 탄저균 음모론 한 번 더 듣고 자려고 합니다. 보고 싶다요.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아무로레이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 메름이랑 좀 말이 통하시는 것 같아. 또 아, 아무로레이가 나 무슨 아이디인가 했어, 네. 아무로레이가. 근데 이게- 메름이가 써놓은 거 보니까 퍼스트 건담에 또 주인공입니다. 건담이 출연하는군요. 오해야 말해 건담. 이 노래 아시는 분 없어요? 되게 씩씩하게 불러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네. 애니를. 네. 그 다음에 주로엔 시스님께서 강대리님 저한테 쓴 사랑 고백 편지인 줄 알았어요. 두근. 그 자살편에서. 아, 네. 강대리님 제외한 저희 3명이 다 감성이 좀 부족한데 네. 그걸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완성된 거를 음악이 깔리고 들으니까 되게 더 와닿더라고. 맞아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슬펐어. 강대리의 그런 의도를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맞아, 힘내라는. 네, 힘내라는 거죠. 메시지였어요. 그 다음에 낚시킹님께서 이제 공개 방송 해주셔야 합니다. 돈을 내서라도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설렘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 원피스보다 더 기다려집니다. 아, 그런가요? 와. 그 밑에 은양 블랙홀리님께서 올소 찬성
재미죠님께서 올쏘. 주루엔시스님께서 찬송이 한 표 던집니다. 일정 잡히면 부산에서 올라갑니다. 그 밑에 메르미가 했는데 네 분만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한고수가 네 분도 오시면 다행. 그러면은 그렇죠. 딱 소규모로 하기 좋을 수도 있겠다. 네. 잘못하면 미팅 될 수도 있어요. 4대4 미팅. 네, 명탐정 은송님께서 이번 화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재밌게 봤던 미드 루머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내용 적어주셨는데 네. 그러게.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라9204님께서 쭉 방송 잘 듣다가 처음으로 후기 남깁니다. 영화 소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뤄주시는데 정말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르미님 목소리 너무 고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똥이당님께서 이번 에피소드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를 다룬 듯합니다. 그 자살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술기운에 두서없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하시면서 자살에 대한 좀 의견을 써주셨고 네네. 네. 공포 특집 언제쯤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Coming soon. 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하울아빠님, 몸치장군님, 우짜고님, 벼락이님, 게스트 3056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풀친으로 쿠폰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네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네네. R포인트입니다. R 포인트요? R포인트! 아 로미오 포인트. 드디어 나왔네요. 네. 2004년 8월 20일 개봉, 감독은 공수창, 출연은 감우성, 손병호, 박원상, 오태균, 이선균, 손진호, 문영동, 정경호. 네, 이름은 되게 낯선데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유명한 배우들. 네, 유명한 조연 배우분들,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 주연급으로 다 올라선 분들. 난 그때는 네, 분량 많이 몰랐는데 받았어요. 이성균 씨 나오는 거를 처음 알았어. 아 진짜요? 저도요. 그지? 이성균 씨가 여기서 완전 쓰레기처럼 나오잖아요. 찌질하게 나오지. 네, 근데 이 이후에 되게 멋있는 역할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온도차를 견디지 못하고 저는 이 영화 제목이 되게 몽골레이 좀 그거였어요. 봉골레 파스타. R포인트잖아요. 아 급손지 알았다고? 네, 급소인 줄 알았어요. 급소. R포인트, 불알포인트. 그거 아니었나요? 여튼 여기 통신병 있으시잖아요. 뭐예요? R포인트요? 좀 모르겠는데요? 로미오 포인트. 아 그렇죠 그렇죠. A가 알파, B가 베타, 베타. 뭐 쪽에서 R이 로미오, 줄리엣.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통신병. 장르는 공포 미스테리고요. 러닝타임은 106분입니다. 2004년 영화니까 벌써 13년 전 영화예요. 엄청 오래됐지? 되게 잘 만들었네. 근데 지금 봐도 전혀 나 되게 재밌게 봤어. 네, 다시 전혀 보는데도. 낯설지 않았어요. 다시 보신 거였어요? 다시 봤지.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재밌어. 재밌지. 뭐랄까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 치고 복선도 많고 음. 보고 나서 추리해 볼 맛도 나고 음. 몰입감도 좋고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해달라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끝에가 좀 아쉬웠지. 그때 난 그때 아 저는 괜찮던데.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R포인트의 줄거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베트남전이 끝나갈 무렵 1972년 사단본부 통신부대 무전기에서 소름 끼치는 무전이 들려옵니다. 군에서는 계속 구조 신호를 보내오는 이 부대를 찾기 위해서 남는 병사를 모아서 두더지 셋 수색부대를 만듭니다. 이 부대의 목표는 죽은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실 무전이 들렸다는 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종된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미뤄진 상태인데 감우성은 최중위로 나오죠. 네. 베트남 사창가에서 함께 간 부하를 잃고 여자 베트콩을 죽인 사건이 있었고 다른 부대원들은 매독 때문에 귀환이 늦춰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명 두더지 셋 부대가 구성됩니다. 수색대는 R포인트로 수색을 떠납니다. 여러 사연으로 모여진 수색대원들은 당연히 팀워크는 기대할 수가 없었고 7일간의 임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직후 수색대는 숲에서 베트콩과의 교전을 겪습니다. 다행히 부대원들의 죽음은 없었고 임무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알포인트의 입구에서 밀림으로 들어가려던 중 수색대는 이상한 비문을 발견합니다. 옛날에 중국인들이 쳐들어와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그 호수를 메우고 그 자리에 사원을 세웠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뒷부분은 지워진 상태였어요. 불안한 기운을 뒤로한 채 수색대원들은 알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영지의 첫날 본대와의 통신이 안 되고 임무의 긴장감과 기습의 불안감 속에서 수색대는 당나귀 부대원들의 흔적을 찾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부대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야. 그렇죠. 알포인트. 알포인트는 뭐 지금 다 보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걸요. 그래서 이 영화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공포영화 추천 목록에 꼭 들어가는 영화예요. 뭐 장화홍련이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럴 만한 게 알포인트는 귀신 영화이면서도 조금 달라. 원래 귀신 영화가 잘못 만들면 진짜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래고 막 네. 아 저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데 놀래키는 거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포인트는 귀신이 갑자기 뭐 튀어나온다던가 끔찍한 장면으로 그런 연출 기법은 아니고 오히려 음산한 분위기, 죄어오는 듯한. 심리적인 압박감, 뭐지? 그리고 뭐지? 그 사운드를 되게 잘 썼더라. 그리고 누가 적인지 맞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이 영화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것도 크게 한몫하죠. 그리고 영화 자체로도 완성도가 좋아서 영화를 본 후 사람들이 이제 떡밥과 스토리에 대한 해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알포인트도 다시 보면 재밌는 영화예요. 네. 너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 딱 기억나는. 관등성 명신이지. 아 그래? 나는 그 장면 있잖아. 그 장의사 아들 있잖아. 네네. 그 사람이 혼자 남겨졌었잖아. 오줌 싸다가 네네. 수색할 때. 네네. 근데 뒤돌아갔는데 막 부르잖아. 아. 부대원들 뒷모습 보고. 그리고 싹 사라질 때 그때. 그 장면이 진짜 기억에 남아. 난 관등성 명. 저는 마지막에 서로 다 정신 없어가지고 서로한테 막. 총견을 때? 네. 그게 관등성 명신이지. 아 그래요? 네, 관등성 명. 아 맞아. 거기서 나오는구나. 형들이. 관등성 명. 저는 그 이성균 씨가 뺨을 맞았나요? 그 중사한테? 그때 계단에서 막 가면서 막 있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피 쏟아. 피 쏟아질 때. 맞아. 근데 여기서 해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쯤에서 알포인트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인터넷에서 열심히 긁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보기 좋게 좀 정리만 했습니다. 먼저 해석 1. 첫 장면에 나오는 붕대를 감은 병사는 마지막에 살아남은 장병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 오해한 사람 없었어? 난 처음 보고는 둘인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그 장면 안 봤나? 나도 왜 모르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바보들.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 처음에 첫 장면에 붕대 감은 환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치료를 하는데 막 칭칭 감고 우리 애들은 다 죽었어. 내가 다 군번줄도 회수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씬이 있어. 근데 이게 첫 씬이랑 마지막 씬이랑 연결해서 마지막에 살은 장병장이 첫 씬에 나오는 그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아니었구나. 네. 처음에 나오는 병사는 먼저 실종됐던 당나귀 상공부대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정신이 나간 것 같진 않고 대사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애들은 다 죽었어 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장병장은 부대에서 대장이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엔딩에 장병장은 살짝 정신이 나간 상태야. 그 헬기에서 막 신호 보내잖아요. 나머지 8명은 못 찾았고 1명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그 1명도 정신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장병장이 아니야. 그리고 여담으로 그 붕대 남은 배우 안내상 씨입니다. 아 진짜? 엔딩 크레딧에 나온대요. 역시 잘 되는 영화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 2. 알포인트에서는 사람과 귀신이 만나거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는 목을 매서 죽은 정우일 일병 있잖아요. 영화 스토리상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죽은 대원인데 이 대원이 누구였지? 결국? 그 먼저 죽었던 그죠? 네 당나귀 맞습니다. 부대. 이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사람이 부대 속에 껴 있었던 그렇죠. 거야. 귀신이었던 거지. 사진 찍어준 사람. 네. 출발할 때는 9명이었던 수색대가 섬에 도착하자마자 10명이 되어 있었던 것. 연출상으로도 정면샷이 거의 없고요.
철모를 눌러써서 이제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목을 맨 후에 연대본부랑 이제 통신하면서 6개월 전에 실종된 병사임을 알게 됩니다. 네, 그 사실에 부대원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정일병 얼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 누군지 알아. 어떻게? 그 의사잖아. 네, 맞아요. 맨 처음에 나왔던 매독 검사 장면의 의사. 그 사람이 1인 2역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밤에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미군들. 원래 헬기는 밤에 이동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나타나. 그리고 맞아. 영화 마지막에서도 구조 요청할 때 본부에서 그러잖아. 밤에는 헬기 이동이 어려우니까 새벽까지 기다려라 라는 무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미군들은 낮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밤밖에 이동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층은 절대 손대지 말라라는 발언을 합니다. 아마 2층이 발견되면 고장난 무전기가 정체가 밝혀질 것을 막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 떡밥이 하나 더 있는데 두더지 셋 부대원들은 미군들이 준 맥주를 마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승의 음식을 먹은 거잖아요. 네, 저승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장영수 병장 있잖아. 이 장병장이 맥주는 마신 장면은 없어요. 걔만 안 먹었구나. 네. 생존자를 좀 미리 암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장병장이 안 먹는 이유도 자기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애잖아. 그 친구 매독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연결이 자연스러워. 그리고 처음에 대나무 숲에서 교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죽었던 베트콩 여자 기억나시죠? 네. 살짝 비웃는 듯 웃었던. 근데 이 여자 역시 귀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뻤어. 네. 그 여자 옆에는 시체가 또 하나 있었는데 부패가 되게 심한 맞아. 상태였고 나중에도 계속 귀신으로 출연을 하죠. 근데 이 여자 귀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원래 영화 초반부에 감우성이 사창가에서 베트콩 죽이잖아, 여자. 네. 근데 이 여자 베트콩이 다시 알포인트에 나타난 거다. 아니다, 뭐 그 죄책감이 귀신으로 나타난 거다. 뭐 이런 두 가지. 원혼인가? 네, 원혼이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 3. 눈으로 빛이 드는 아오자이 귀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귀신이 영화의 최종 보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영수 병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눈을 가려서 빙의가 안 됐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알포인트가 죽은 사람들의 원한이 쌓인 곳이라는 설정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다들 다른 귀신들을 보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됐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증폭이 돼가지고 알포인트랑 맞물려서 이제 스스로 죽이게 되는. 제가 지난번 베트남 귀신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오자이. 네. 아오자이 무서워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감우석이 죽은 이유도 여자 베트콩을 죽인 죄책감이 증폭이 돼서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자 귀신은 감우석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이 보는 귀신은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귀신이 최종 보스라기보다는 알포인트가 죽은 자들의 거대한 원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4. 마지막에 장영수 병장이 홀로 남아 새벽을 맞는 장면. 결국 살아남은 장병장이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침이 오니까 주변의 부대원들의 시체랑 핏자국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부대원이 죽은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장면인데요. 시체가 사라진 건 장병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부대원들은 언제 죽은 걸까? 그 전쟁 대나무 숲에서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베트공하고 했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많아요. 처음에 대나무 숲에서 교전을 벌였을 때 다 죽은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미 다 그때 죽은 거고 이 이후의 일들은 영혼들이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도 설득력이 있는 게 이제 영혼을 계속 만나는 거, 뭐 미군이 저승 음식을 주는 거, 그리고 관등성명신에서 최중희가 진중사랑 얘기하잖아요. 관등성명을 대라라고 하니까 아직도 소대장 노름을 하려는 건가? 라고 묻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설정으로 보면 관등성면 안에 다 죽은 주제에 무슨 부대놀이야? 라고 들리죠. 그리고 이 과정으로 영화를 다시 보면 중간에 부대가 둘로 나눠서 수색을 하잖아요. 이때 감우성이 확인할 게 있다면서 대나무 숲으로 가려고 해요. 감우성이 자신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랑 여자도 원래 귀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서 여자도 확인하고 자기들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너무 심용한데? 근데 그 전에 미군을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미군도 귀신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치. 자기들도 이미 그럴 수도 있다라고 중간에 판단하고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대나무 숲에 갈 필요가 없어졌던 거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마지막 장면, 낡은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 거기서 마지막에 구조되고 무전기가 나오면서 하늘쏘 하늘쏘 하면서 잘 찾잖아요. 네. 우릴 잊지 마라 라면서 나오는데 이게 영화 초반 설정이랑 연결이 돼서 이 비극이 또 이뤄질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합니다. 문학적으로 말하면 수미상관. 처음이랑 마지막이 같죠? 네. 그래서 약간 무전기에서 피는 안 나왔었으면 했는데 좀 유치해지지 않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복선들이 있는데 크게 설득력을 얻는 복선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좀 맞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찾아보고 정리하고 영화 다시 봤는데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알포인트는 제대로 완성된 영화는 아니에요. 제작 과정이 무려 3년 정도로 미뤄졌었고 감독도 중간에 한번 바뀌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시나리오도 막 바뀌고 네네. 제작비 문제도 되게 많아서 사연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떡밥이 있는데 떡밥 자체를 잘 정리를 못한 게 많다 그래요. 제작비 때문에 더 촬영 못한 것도 있고. 실제로 거기 촬영지에서도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스테리한? 미스테리한 사건도 있었고 촬영할 때도 되게 힘들게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했는데 네. 캄보디아가 공무원들 비리가 심하잖아. 근데 막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돈을 요구를 했대. 그 건물 좀 촬영지로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런 것도 에피소드가 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떡밥이 제대로 정리 안 된 게 많은데 그런 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관등성면 씬에서 대원들이 막 총으로 대치하고 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밖에서 폭음이 들려요. 펑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움찔하는 그 씬이 나오거든. 근데 원래 대본에서는 부대원들이 이제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에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한 씬이 있대요. 근데 이게 관등성면 씬에서 터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무전이 들리면서 프랑스어로 무전이 나와. 네. 그래서 통신병이 빙의되면서 제가 그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럼 지금 다가오는 애들은 프랑스의 귀신들인 거야. 이걸 알고 보면은 소름이 끼치는데 이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그 씬이 통편집돼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왜 저 소리가 뭐지? 들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내용 연결이 안 돼. 네,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설정 같은 건 되게 아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해석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좀 더 탄탄한 시나리오였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전반적인 내용 알아봤으니까 주변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근데 이 영화 특이하게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해? 말도 없이. 뭘? 베트남전에 대해서. 아, 베트남전? 네. 그 베트남에서 한국군들이 좀 그렇죠. 나쁜 짓을 한 것도 있지. 네, 잔인하고. 그런 한국군들의 만행에 대한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 막 목 따가지고 막 옆에 걸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도도도 팔 도도도 팔 이게 왜 노래가 높냐? 뭔가요 그게? 도도도 팔 도도도 팔 목이 자꾸 들어가요. 가슴이 아파. 감정만 조성모의 아시나요? 네. 어디 명곡을 이따위로. 아 역시 노래는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온 게 베트남 전쟁의 한국군의 만행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왔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전사자의 8배에 가까운 4만여 명의 베트남인을 사살하였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이제 10분의 1의 눈부신 전가라면서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 무적의 따이한. 따이한이라고 네. 불렀구나. 베트남에서는 대한을 따이한이라고 불렀죠. 나이한. 으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당시 이제 2004년 3월 28일자 내용에 보면 언론들이 한국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라고 그들을 군대에게 명령할 정도로
베트공은 한국군을 겁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무적 해병대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라며 미군의 2배이자 게릴라전 역사상 유례없는 전가였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당시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군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되게 좋게. 좋게. 당시 인터뷰를 한 거 보면 한국군은 교전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사살하곤 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들이라고나 할까? 건드리면? 건드리면. 웬만하면은 진짜 안 건드리는데. 네. 건드리면 큰일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군은 정말 무서웠다.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군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한밤중에 신분증 없이 한국군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시 베트공들이 한국군을 만나면 피하라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해요. 그 이면에는 한국군을 한 명이라도 사살하게 되면 화가 난 한국 군인들이 인근 마을로 쳐들어가서 애꿎은 양비들까지 보복할까봐 두려워했다고 하고요. 그건 좀 안 네. 그런 이유로. 베트공 스스로 이제 한국군을 쏘지 말라고 명령했던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에 미국 종군 기자였던 로버트 키틀리가 본 한국의 모습이 한국군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살인에 대해서만. 어느 지역에 베트공이 있다고 알려지면 그 지역에 아무에게나 총을 쏘는 그런 식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월남에 파병되었던 장병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 날엔 줄초상이 났어. 설령 그 마을이 베트공과 무관한 마을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어. 그냥 보이는 대로 쏴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죽이고 그랬으니까. 강간도 했어? 파병 장병의 증언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처럼 이제 무서운 한국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 남베트남군 당시에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그렇지, 있었어요. 그렇지. 월맹월남. 네. 그래서 남베트남군의 한 사단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남베트남군에게 한국군의 발표 명령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조선일보의 외신부 기자였던 이영희 씨의 회고에 따르면 매일 수없이 죽어가는 무고한 베트남인의 처지를 생각하며 나는 매일 우울한 마음으로 신문사를 나서야만 했다. 그리고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딘가에서 소주를 마시곤 했다. 라고 회고록에 적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이제 월남전의 이면에는 한국군의 무참한 학살이 있었다는 진보 언론들의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아니면 오마이뉴스 같은. 그렇다면 과연 정말 한국군이 무참한 학살을 범했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증언이 있었잖아 그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특정 장병의 증언이었겠죠. 근데 공식화된 진짜 실제로 있었을까요? 학살의 정확한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 남베트남군이랑 네. 한국군이랑 좀 군복이 비슷했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베트남군이 저지른 만행까지 다 한국인이 한 것처럼 씌워지는 거지. 그렇죠. 제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제 이야기에 빠져들어 보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네. 빠져들어가.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빠져든다. 베트남 현지를 둘러보고 빠져든다. 이런 이제 의문에 대해서 글을 쓴 이규봉 작가의 미안해요 베트남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생각하는 1967년 12월에 있었던 투이보촌 학살에 보면 비문이 있어요. 베트남 현지에 보면 전쟁의 흔적들로 많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이보촌이 뭐야? 투이보촌이라는 지역이에요. 마을 이름 네. 같은데? 이러한 비문에 보면 1967년 12월 야만적인 미국 군대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르신, 소녀, 어린이 145명을 학살했다. 이를 후손들은 대대로 마음 깊이 기억하라 라고 적혀져 있대요. 하지만 이 학살은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67년 12월 당시에 투이보천에는 이제 2대의 헬기가 도착하는데요. 여기에 한국군 청룡부대 1소대가 내려지게 돼요. 한국군? 네, 한국군 청룡부대. 이때 이제 한국군이 마을로 밀고 들어오면서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고 주민들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이제 땅굴을 찾아 몸을 숨겨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당시 한국군들은 땅굴에 숨어 있던 사람을 죄다 베트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 땅굴을 수색해서
주민들 모두 땅굴 밖으로 나오게 했대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차례대로 총을 쏘아 죽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 145명의 민간인들이 학살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는 적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생존자가 새벽 1시였어요. 한국 군들이 들이닥쳐서 주민들은 모두 한 곳에 모아놓더니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고 총으로 쐈습니다. 그렇게 모두 100명 넘게도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 속에는 내 자식들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위와 외손자까지 모두 잃었어요. 그때 3살짜리 외손자는 내 품에서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고 나는 턱과 혀 반쪽이 날아갔다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입이 돌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럼 맞는 거네? 근데 그 한고수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 텐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어디서 빠져들어가야 돼 근데 아직? 네? 어디서 빠져들어야 돼? 지금 빠져들고 계세요. 쭉쭉 빠져들으시면 돼요. 알았어. 네. 하지만 그 위령비에는 한사코 이제 미국 군대라고 적혀져 있대요. 대부분 다 모든 위령비들에.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누가 죽였든지 당시에 미국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군이 미군이 고용한 용병쯤으로 생각을 했었대요. 우리가 나갔던 거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파병을 나간 건데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파병이 아니라 당시에 그냥 미군이 용병으로 데리고 온 그냥 한 부대. 그냥. 네, 부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고 하고요. 그 이런 이야기들이 안정효 씨의 그 자전적인 소설인 하얀 전쟁. 이거 영화의 소재로 돼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안성기 주연의. 남북은? 아니요. 하얀 전쟁.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얀 전쟁? 네.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표현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중대장급은 대개 1935년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었고요. 일반 사병들은 1945년 전후에서 출생한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다 6.25를 거친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랬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반공 정신이 되게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을 다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치, 이념 전쟁이.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더욱 대담하게 그 사람들을 빨갱이화해서 죽였던 게 아닌가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갱이 네네. 전쟁하는 거 보면 네. 그때는 더 했겠지. 라고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파병됐던 장병의 진술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배치된 지 멸치되지 않은 신병들은 포로로 잡아온 여자 베트콩을 칼로 찔러 죽이고 기와 유두와 음부를 도려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하지 못하죠. 그치. 죽일 수 없다라고 울며 거부합니다. 이때 분대장이 총구를 신병 머리에 갖다 대는 겁니다. 와. 그러면 어쩔 수 있나요? 살기 위해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칼로 찌르고 도려내고 나면 수류탄을 던져 증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신병은 거의 미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정상적인 사람도 어느새 야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진짜?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알포인트 또 다른 해석글 보면 이 애들이 다 미쳐서 그랬다는 해석도 있어.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알포인트에서 그 여자 귀신이 복수 아니야?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자행했다는 그런 거에 그걸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게다가 당시 한국군들은 대체로 이제 통역관들이 없었대요. 아씨. 그러니까 현지 민간인들하고 뭐라고 해봐. 네. 자기가 베트콩이 아니라고 설명도 못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런 만큼 이제 병사들이 낯선 환경에서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긴장감도 엄청났을 거잖아요. 그런 이제 공포 때문에 더욱 이성을 쉽게 상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극단적인 행동들을 했었겠죠. 너네 보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지금 제정신에서는 못하죠. 아니 똑같이 총 들이대고 선임병이.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다. 글쎄. 막상 그 상황 되면 하겠지. 네. 그 근데 만약에 진짜 분위기에 휩싸여서 전쟁이 그렇게 되고 누구나 다 하는데 혼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 오지를 말았어요. 당시 그러니까 파월 장병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남에 파견됐다고 해서 파월 장병들이라고 불러요. 파월 장병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이유수호라는 미명하에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요. 그 다소 또 뭐 이성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어야 됐었잖아요.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에게는 가해자는 멍해와 참혹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요. 당시 이제 파월 장병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그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맹호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피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살의가 올라버려요. 아, 살기. 네. 그럴 때면 이제 중대장이 시계를 기념으로 건다고 하면 학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계를 기념으로 누가 더 잘 아나. 네. 이거를 걸 테니 누가 더 많이 가서 죽이나. 봐라. 그리고 백마 부대 출신인 어떤 분은 살아도 찢어 죽여야 해요. 총으로 쏴 죽이지 말고. 베트공을 잡으면 칼로 찢어 죽이자. 중대장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른 분은 중대에 보고하니까 발모가지 하나 잘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죠. 지금도 어떨 때 월남 꿈을 꾸고 나면 공포증이 생기고 막 그럽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럽디다. 군대 생활하는 꿈만 꾸면 악몽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반세기가 지난 베트남전은 오늘날의 우리한테는 그냥 잊혀진 전쟁이잖아요. 근데 당시 파병 장병들, 파병 가셨던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잖아. 그렇죠. 하라니까. 뭐. 네. 당시 나라에서 그런 장병들을 모집했었고, 우리 둘째 큰아버지도 갔다 오셨거든. 네. 게다가 이제 베트남인들은 이제 피해자로서 그런 사실들을 절대 잃지 않고 있겠죠. 그치. 네. 베트남 아까 이야기했던 증오비에는 이런 문구가 유독 많다고 해요. 하늘을 찌를 죄악 만대에 기억하리라. 저주네.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한국군이 베트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위안부 사건을 일으킨 일본과 뭐가 달라? 그래, 그 생각을 네. 했어. 그래서 막 일본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군을 비판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린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사설은 1999년도에 한겨레에서 처음 거론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준 뒤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진실로 믿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학살이나 평소에 이러는 게 네, 지금 이렇게 책들 나온 것들도 사실은 진실로 거의 믿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다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 네. 당시 상황과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냉철한 접근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전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지금은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이 아니다? 네,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있어요. 근데 한국군이 일본처럼 단체가 군이 학살을 한 일은 없는 거죠. 들어봅시다. 네. 자, 전쟁의 특성상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도 물론 이제 죽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치. 군인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보 성향의 단체 및 이제 언론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체 학살이 있었다. 그러니까 군 주도로 한 학살이 있었다. 근데 이것들이 근거가 좀 희박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는. 신뢰할 만한 이제 공식 문서에는 그 학살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공식 문서에는 없겠죠. 네. 근데 일본은 학살에 대한 공식 문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거부하여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이제 반론이 제기돼서 진보 언론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반론들이 제기돼서 한국 정부에서 주도로 한번 하자.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거부를 했어요. 다만 고의로 판정된 민간인 사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범죄들은 현찬 연구소 기록에 남아있대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당시 가해자들은 다 군법에 의해서 처벌이 됐어요. 사형당했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기록이 있다고. 네,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근데 왜 거부한 거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그 이후로 방문하는 대통령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씩 차례로 제가 과장된 측면이랑 왜 근거가 희박한지에 대해서 이제